새끼야. 이 미친년이. 아내는 김치통을 번쩍 들어 올려 상간녀의 머리 위로 시뻘건 김치를 쏟아부었습니다. 네가 여자 노릇을 제대로 했어?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찾는 거 아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내가 담근 김치를 상간녀에게 갖다 바친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탓하며 이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를 내쫓은 그 문이 자신에게는 지옥문이 되고 아내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기적의 문이 될 줄은. 어젯밤 박순자는 작은 마당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산더미 같은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맛깔스러운 양념을 척척 발라내어 차곡차곡 김치통에 담아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남편이랑 아들이 김치를 맛나게 먹을 생각하면 힘이 나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된 허리를 두드렸지만 순자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이미 순자의 손길을 거쳐간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순자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파스 냄새가 옷깃에서부터 진동했지만 순자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마지막 한 포기까지 정성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후. 순자가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신음과 함께 긴 한숨을 내쉬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다 삽을 들고 마당 한쪽에 얼어붙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묻은 뒤 다시 흙으로 덮는 작업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항아리까지 땅에 단단히 묻고 나서야 순자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고된 노동의 여파로 온몸이 무거웠고 손놀림 역시 평소보다 더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최만석이 마당으로 나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만석은 이미 삽을 들고 마당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부터 땅은 왜 파는 거야? 허리 다쳐. 순자가 놀라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만석은 순자가 어젯밤 묻어두었던 김치 항아리 하나를 기어이 파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보란듯이 항아리 뚜껑을 열고는 김치통에 김치를 가득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귀한 걸 어딜 가져가려고 그래? 순자가 다가서며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은 순자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한 동생이 요새 힘들어해서 이거라도 갖다 주면 힘이 좀 나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은 맛도 못 본 김치를 먼저 한술 떠보지도 않고. 순자가 아쉬움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만석은 김치통 뚜껑을 탁 닫고 일어서며 그제야 순자를 보고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허허,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복이 오는 거야. 당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특별히 가져가는 거지. 그 동생이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내 얼굴이 다 서는 거 아니겠냐고. 만석의 말투는 더없이 살가웠지만 순자는 어쩐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 김치 심부름은 해주지도 않던 양반이 순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석은 금세 외투까지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들뜬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나 다녀올게. 만석이 김치통을 들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마당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경쾌해 보이는 만석의 걸음걸이를 보며 순자의 가슴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피려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하려다
결국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찜찜함이 도무지 가시질 않았습니다. 순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만석의 모습은 이미 골목 끝으로 막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혹여나 놓칠세라 숨을 헐떡이며 재빨리 그 뒤를 쫓았습니다. 만석이 버스 정류장에 멈춰서자 순자는 멀찍이 떨어진 가게 처마 밑에 몸을 숨기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이윽고 버스가 도착했고 만석이 익숙하게 올라탔습니다. 순자도 사람들에게 떠밀리듯 서둘러 버스 뒷문으로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가장 뒷좌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아니어야 할 텐데. 내가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박순자 미쳤어. 순자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불안하게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한참 달려 생전 처음 와보는 낯선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만석이 내릴 채비를 하자 순자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만석은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아탔고 순자는 다급하게 뒤따라오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기사님, 앞에 가는 저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놓치면 안 돼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순자를 한번 흘끔 쳐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대의 택시는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지나더니 한 낡은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만석이 김치통을 들고 익숙한 듯 건물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자는 맞은편의 작은 슈퍼 앞에 서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었지만 순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손이 떨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오피스텔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한껏 멋을 부린 젊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자는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만석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저 웃음, 나한테는 언제 보여줬나 싶은 저런 웃음을. 여자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화려한 화장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들고 온 김치통을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안겼고 여자는 김치통을 받아들며 만석의 뺨에 쪽 소리가 나게 입을 맞췄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몸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길을 가로질러 두 사람을 향해 악을 쓰며 달려갔습니다. 만석과 오미숙은 갑자기 귀신처럼 나타난 순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나, 누구세요? 다짜고짜 나타나서. 미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만석의 손에 들린 김치통을 짐승처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오해야, 다 오해라고. 만석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자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김치통 뚜껑을 와락 열어젖혔습니다. 순자의 피와 땀으로 버무려진 시뻘건 김치 포기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 아줌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숙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순자는 김치통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안 돼. 만석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순자는 김치통을 그대로 미숙의 머리 위에 냅다 쏟아부었습니다. 시뻘건 김치 포기들이 미숙의 머리와 얼굴,
새하얀 코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꺄악! 미숙이 세상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치 국물이 미숙의 얼굴과 옷을 흥건히 적시며 바닥으로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고춧가루로 범벅이 된 미숙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마구 문질렀습니다.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봐. 저 아줌마가 당신 마누라야? 어떻게 좀 해봐. 미숙이 만석의 옷자락을 붙들고 발악했습니다. 만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순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순자야, 제발 진정해. 사람들 보잖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밤새 담근 김치를 이 여자한테 갖다 바쳤어? 내 평생을 당신한테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순자가 목이 터져라 절규했습니다. 핏발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이 끔찍한 광경을 애워싸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만석이 순자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미친 듯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 내 몸에 손대지 마. 순자가 악을 쓰자 빈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얼굴을 감싸 쥔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만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순자와 미숙 사이에서 허둥거렸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보며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터져나왔고 꽉 쥔 두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만석이 역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듯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금방이라도 사람을 해칠 듯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망연자실 앉아있던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순자, 당신 오늘 대체 뭐 한 거야? 만석이 고함을 치며 순자에게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은 당신이 했지. 순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손이 번쩍 허공을 가르더니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순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자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고 입술에서는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날 쳤어? 그래, 쳤다. 네가 여자 노릇을 제대로 했어. 아내 노릇을 제대로 했어?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찾는 거 아니야. 감히 길바닥에서 사람을 그 꼴로 만들어. 만석이 주먹을 부르짖며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쥐고 남편을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당신이랑 자식들만 보고 살았는데 그 더러운 입으로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이 뭔데 저런 계집한테 내 피 같은 김치를 갖다 바쳐. 순자의 목소리가 분노로 세차게 떨렸습니다. 만석이 한 발 더 다가서자 순자는 탁자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순자가 리모컨을 만석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만석의 어깨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더욱 포악하게 날뛰었습니다. 이게 진짜 미쳤구나. 좋아, 오늘 끝장을 보자. 만석이 다시 순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순자는 옆에 있던 쿠션과 화분을 집어 던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잘못은 당신이 했잖아.
배신한 건 당신이잖아. 순자가 울부짖으며 소파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만석은 날아오는 물건들을 피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집안 가득 두 사람의 고함과 저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서 아들 진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부모의 싸움 소리는 벽을 뚫고 그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진우는 온몸을 떨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가야 해. 엄마를 도와야 하는데 아빠가 너무 무서워. 나는 겁쟁이야. 방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아버지의 무서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진우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하는 비겁한 자신이 죽도록 미웠지만 공포가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전쟁 같은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만석이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굉음과 함께 탁자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고 봐. 당신 내일 해 뜨는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만석은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신발을 구겨 신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만석이 마지막으로 악을 쓰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노인정안은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김치를 담그고 있었고 순자는 그 한가운데서 묵묵히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역시 순자 씨 손맛이 최고야. 우리 손주들이 작년에 순자 씨가 담가준 김치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순자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진 그늘을 할머니들은 그저 피곤한 탓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때 노인정 문이 벌컥 열리더니 화려하게 치장한 오미숙이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섰습니다. 미숙은 노인정 안을 휙 둘러보더니 순자를 발견하고는 입가에 비웃음을 걸었습니다. 어머, 여기 계셨네, 순자 언니. 미숙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자 노인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미숙을 보자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지? 순자가 애써 침착하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곧장 순자에게 다가와 보란 듯이 서더니 주변 할머니들을 향해 낭낭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칠 전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언니 남편분하고 사귀는 줄도 모르고. 그 한마디에 노인정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의 놀란 시선이 일제히 순자에게로 꽂히고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한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마치 방금 큰 실수를 한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나, 제가 말실수를 했나 봐요. 언니, 혹시 다른 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거였어요? 어떻게? 미숙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터져나오려는 욕설을 참으려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미숙을 노려봤습니다. 장난 그만하고 나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순자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할머니들을 향해 연극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정말 억울해요. 그 양반이 총각이라고
저를 감쪽같이 속였지 뭐예요.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만났는데 며칠 전에 길바닥에서 언니한테 김치 세례를 받았잖아요. 남편 단속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애먼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시니 저도 속상하죠. 할머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순자 씨 남편이 바람을 어쩐지 얼굴이 안 좋더라니 그런 속사정이 있었구먼. 저 여자도 보통은 아니네. 여기까지 쳐들어온 걸 보니.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대야에 집어 던지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어르신들 앞에서 차마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순자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화내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라니까요. 어쨌든 이젠 언니 남자니까 잘 데리고 사세요. 미숙이 태연하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노인정아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선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노인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습니다. 낮에 노인정에서 겪었던 끔찍한 수모가 독처럼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만석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칼질만 계속했습니다. 만석은 거실로 들어가더니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봐. 만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칼을 내려놓고 손을 씻은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만석은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뭔데? 순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은 서류를 집어들어 그대로 순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순자의 얼굴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그리고 이건 재산 포기 각서. 만석이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뭐 하는 거냐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은 팔짱을 끼고 경멸의 눈빛으로 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당신 앞으로 된 건 먼지 하나 없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도장 찍고 몸만 나가. 평생을 당신과 이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는데? 밥하고 빨래한 거? 그건 가사도우미도 다 하는 일이야. 돈은 내가 다 벌어왔잖아. 만석의 잔인한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퇴근한 진우가 들어섰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진우가 인사를 했지만 거실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굳은 얼굴로 서 있는 부모를 번갈아 봤습니다. 진우야. 순자가 아들을 향해 구원이라도 청하듯 손을 뻗었습니다. 진우야, 네가 아빠 좀 말려줘. 엄마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네가 엄마 편 들어줘야지, 응? 순자가 애원했지만 만석이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최진우, 네 방으로 들어가. 이건 어른들 일이야. 만석이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서슬퍼런 눈빛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힐끗 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야, 제발 엄마 좀 봐줘. 아들. 순자가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끝내 어머니의 시선을 피한 채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순자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목숨처럼 키운 아들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순자를 짓눌렀습니다. 만석은 무너져 내린 순자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 집에서 아무도 당신 편 없어. 그러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도장 찍고 나가. 만석이 차갑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순자 혼자 남았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이혼이라는 글자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한편 그 시각 만석은 미숙의 오피스텔에서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텅 빈 잔을 내려놓는 그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만석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신의 손톱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뭐래요? 미숙이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대답 대신 소주를 한 잔 더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이혼 서류를 코앞에 던져줬는데도 꿈쩍도 안 해.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잖아. 만석이 잔뜩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미숙은 들고 있던 손톱 다듬는 줄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휴, 그깟 늙은이 하나를 못 내쫓아서 쩔쩔매요. 그냥 짐짝이랑 같이 문 밖으로 내던져버리면 될 걸 가지고. 미숙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그래야 할 것 같아. 미숙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만석의 옆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냥 나오면 당신만 손해지. 평생 같이 살았는데 빈손으로 나올 셈이야? 미숙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무슨 소리냐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빈손이라니? 집은 내 거라니까 무슨 말이야 그게. 바보같이 굴지 좀 마. 뭔가 가치 있는 거, 돈 될 만한 거 하나쯤은 챙겨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미숙이 만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치 있는 거라 그 여편네한테 그런 건 딱히 없는데. 미숙은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그 여자가 유별나게 잘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나 없어? 미숙이 집요하게 물어보자 만석은 술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김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담그지. 장모한테 배운 비법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동네에서 김장 때마다 난리야. 만석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방금까지의 무심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몸을 벌떡 일으켜 만석의 앞에 섰습니다. 김치 비법?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건데? 난 지난번에 못 먹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대단한 김치인 줄은 잘 모르지. 만석은 갑자기 변한 미숙의 태도에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가 평생을 연구한 거래. 그걸 순자가 물려받았는데 맛이 정말 끝내줘. 동네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와서 줄을 설 정도였다니까. 만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턱을 괜 채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럼 그 비법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네? 만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김치 공장 하시는 거 알잖아. 그 비법만 있으면 자기도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야. 요새 프리미엄 김치가 얼마나 잘 팔리는데. 미숙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만석의 흐렸던 눈동자에 탐욕의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법만 가져오면 당연하지. 이 좁은 오피스텔 말고 으리으리한 아파트에서 당신도 맨날 소주만 마시지 말고 양주도 마시고 좋은 차도 끌고 다녀야지. 미숙이 만석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만석은 미숙과 함께할 장밋빛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그리고 돈 걱정 없는 여유로운 삶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 비법 꼭 가져올게. 만석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미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만석의 뺨에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 여자가 집 비우면 바로 찾아봐. 수첩이나 메모 같은 게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만석은 굳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순자의 비법 수첩을 훔칠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볼 채비였습니다. 만석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순자가 나가는 것을 살폈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만석은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석은 장롱문을 활짝 열고 안에 있던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더미 뒤편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석은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손때 묻은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을 바꿔줄 황금알이야.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습니다. 만석이 탐욕에 찬 얼굴로 수첩을 펼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휴, 장바구니를 깜빡했네. 순자의 목소리에 만석은 화들짝 놀라 수첩을 품 안에 황급히 감췄습니다. 순자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방에서 뭐해? 순자는 활짝 열린 장롱과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석의 손에 들린 자신의 어머니 유품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걸 찾으려고 방을 뒤진 거야? 당장 내려놔. 순자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은 뒤로 물러서며 품 안에 숨겼던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그 김치 비법 수첩이지? 만석이 비열하게 웃으며 물어보자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 어머니의 목숨이야. 당장 내놔. 순자가 만석에게 달려들어 수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만석은 수첩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고 순자는 발끝으로 서서 그의 팔을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우리 엄마의 인생이 담겨 있단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 손에 더럽힐 수 없어. 순자가 울부짖으며 만석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만석은 귀찮다는 듯 순자를 강하게 밀쳐냈고 순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순자는 가까스로 벽을 잡고 중심을 잡더니 만석에게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순자는 낚아챈 수첩을 품에 꼭 안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야, 이년아. 거기 안 서. 만석이 뒤쫓아왔지만 순자는 이미 부엌 아궁이 앞에 섰습니다. 아궁이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지펴놓은 불이 여전히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거 태워버릴 거야. 순자가 수첩을 불길 위로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만석은 그 기세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돈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 비법은 내 머릿속에도 내 손끝에도 살아있어. 이건 당신한테 줄 수 없어. 절대로.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만석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순자는 수첩을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붉은 불길이 순자의 인생과도 같은 수첩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이 미친 것이 내 돈을 태워. 만석이 고함을 지르며 아궁이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첩은 검게 타들어가며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엌을 뛰쳐나와 안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어딘가에 더 있을 거야. 분명히 다른 데 적어놨을 거라고. 나와. 내 돈 내놔. 만석이 중얼거리며 장롱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이 폭풍을 맞은 듯 바닥으로 쏟아졌고 서랍이 통째로 뽑혀 나왔습니다. 당신, 제발 그만해. 아무리 뒤져도 없어. 만석은 순자를 거칠게 밀쳐내고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모조리 열어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립스틱, 화장품, 헤어핀들이 사방으로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순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만석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습니다. 만석은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뒤지고 부수었지만 그가 찾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꺼지라고. 만석이 마침내 포기하고 순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만석은 안방으로 들어가 순자의 옷가지들을 마구 끌어모아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옷이야. 순자가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지만 이미 순자의 옷들이 흙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계속해서 순자의 물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불, 베개, 낡은 화장품, 달아빠진 신발까지. 그깟 김치 비법 끌어안고 평생 혼자 썩어봐라. 이 집에서 네가 먹고 잔 모든 게 다 내 돈이었어. 이제 그만 기생하고 나가라고. 만석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흩어진 인생의 흔적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만석이 마지막 소리를 지르고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땅을 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한편 만석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만석은 택시를 잡아 타고 곧장 미숙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자 미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비법은 가져왔지? 미숙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지만 만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여자가 비법 수첩을 불에 태워버렸어. 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쫓아냈어. 뭐, 비법도 없이 쫓아냈다고? 그럼 빈손으로 온 거야? 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만석은 미숙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미숙아,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됐어. 그럼 이제 나한테 쓸모없는 사람이네, 자기는. 미숙이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같이 잘 살기로 했잖아. 잘 살기는. 자기야, 잘 들어.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가져다 줄 그 김치 비법이었어.
근데 이젠 빈 깡통이잖아. 쓸모없다고. 미숙이 경멸하듯 코웃음을 치자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제발 나 당신 때문에 평생 같이 산 마누라도 버렸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만석이 애원하며 미숙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벌레라도 본 듯 그 손을 뿌리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끄럽고 다신 찾아오지 마. 냄새나니까. 만석은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숙아, 문 좀 열어봐. 미숙아. 만석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피스텔 밖으로 나온 만석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만석은 텅 빈 거리를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외투깃을 여미며 끝도 없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한 손에는 마당에서 허겁지겁 주워 담은 옷가지가 담긴 커다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진우는 밥은 잘 먹고 다니려나? 쫓겨난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 틈에서 딱딱한 나무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웠지만 억울하고 비참한 마음에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자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찜질방 사장이 순자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여기가 집은 아니잖아요.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시고.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결국 순자는 수중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값싼 여관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곰팡내 나는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순자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낡은 지갑을 열어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이걸로는 방값도 못 내는데 어떡하지? 순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여관방의 작은 창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순자는 보따리를 챙겨 여관을 나섰습니다. 갈 곳 없는 걸음은 한참을 걸어 어느새 순자는 낯익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순자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20대 초반 남편을 만나기 전 잠시 일했던 국밥집이 있던 골목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골목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영옥이는 날 기억이나 할까? 하지만 이대로 길에서 얼어 죽을 수는 없잖아. 순자는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낡았지만 정겹게 느껴지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미식당. 순자는 가게 앞으로 다가가 유리창 너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들과 정겹게 식사하는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공기가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의 여자였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옥은 순자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박순자. 맞지? 영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영옥은 재빨리 카운터 밖으로 뛰쳐나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이게 무슨 꼴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영옥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대체 무슨 일이야, 응? 영옥은 손님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자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옥은 순자를 가게 안쪽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순자는 둑이 터진 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인간 말종 같은 놈. 당장 찾아가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아들이라는 놈은 또 뭐야? 지 엄마가 쫓겨나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 영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고 순자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갈 곳도 없고 돈도 다 떨어졌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기 와봤어. 바보야, 진작 나한테 왔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영옥이 순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골방 하나 있으니까. 아니야, 패 끼칠 수 없어.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면 안 돼. 쓸데없는 소리.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너 옛날에 우리 아빠 쓰러졌을 때 네 월급 다 털어서 병원비 보태줬던 거 기억 안 나?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그러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영옥이 순자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영옥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영옥의 가게로 나갔습니다. 영옥은 이미 부엌에서 커다란 솥에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왜 벌써 일어났어? 며칠 푹 쉬라니까. 영옥이 놀라며 말하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세만 질 수는 없지. 나도 이제 뭐라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시켜줘. 순자가 미리 챙겨온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영옥은 순자를 말리려 했지만 순자의 눈빛이 워낙 단호해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어? 마침 김치가 똑 떨어져서 걱정이었거든. 김치? 그럼 얼마든지. 순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부엌 한쪽에 놓인 배추와 양념 재료들을 살폈습니다. 순자는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막힘없이 능숙했고 정성스럽게 배추를 다듬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 같았습니다. 양념을 만들 때도 순자는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최고급 젓갈과 고춧가루, 알맞게 익은 마늘과 생강의 비율.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영옥은 갓 담근 김치 한 점을 집어 맛을 봤습니다. 영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순자야, 내가 평생 먹어본 김치 중에 단연 최고야. 영옥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건데 뭘. 영옥은 즉시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아 손님상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무심코 김치를 한 점 집어먹고는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뭐예요? 밥도둑이 따로 없네. 한 그릇 더 주세요. 국밥도 맛있지만
이 김치 때문에 와야겠네. 비법이 뭐예요, 사장님? 그날 이후 진미식당의 김치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국밥을 먹으면서도 김치 이야기를 했고 김치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가게에는 김치를 따로 사가려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포장해서 팔아주실 수 있어요? 제발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그날 저녁 영옥과 순자는 가게 한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사람들이 계속 김치를 팔라고 난리야. 어떻게 생각해? 영옥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걸 팔아도 될까? 그냥 집에서 담그던 솜씨인데. 무슨 소리야? 이게 그냥 솜씨면 세상 요리사들은 다 굶어 죽어. 이건 재능이야, 순자야.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기라고. 영옥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영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게 문이 열리고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영옥이 반갑게 웃으며 딸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오늘 일찍 끝났네. 응, 배고파. 국밥 한 그릇만 줘. 영옥은 곧 뜨끈한 국밥을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수진은 자연스럽게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순간 수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이 김치 뭐야? 완전 미쳤다. 대박인데? 수진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영옥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순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담그셨어. 순자 이모라고. 엄마 옛날 친구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엄마, 이거 팔아야 돼. 이건 무조건 사업 아이템이야. 수진이 진지하게 말하자 영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님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많이 만들기는 힘들잖니. 온라인으로 팔면 되잖아. 인터넷 쇼핑몰. 수진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그 말을 들은 순자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온라인이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해. 이모, 걱정 마세요. 복잡한 건 제가 다 할게요. 이모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모의 손맛이 곧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수진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영옥을 바라봤고 영옥은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자, 순자야. 믿져야 본전이지. 이름은 뭘로 할까요? 수진이 노트북을 켜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순자 명품 김치. 이 이름 쓰면 안 될까요? 완벽해요. 박순자 명품 김치. 이름부터 신뢰가 가는데요. 수진이 신나게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박순자 명품 김치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순자에게는 눈물 나게 큰 의미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자 영옥이 순자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야. 당당하게 다시 일어서는 거야. 이틀 후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휴대전화를 들고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모, 첫 주문 들어왔어요. 김치 5통이요. 수진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순자는 즉시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밝았습니다. 정성껏 포장된 첫 주문 김치가 택배 상자 안에 담겼습니다. 순자는 그 상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벅찬 감격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순자 명품 김치의 입소문은 날개 돋친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매일같이 수백 건의 주문이 쏟아졌고 후기 게시판에는 감동의 칭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먹어본 김치 중에 최고예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담가주시던 바로 그 깊은 맛이 나요. 이 김치 맛보고 나서 다른 김치는 이제 못 먹겠어요. 수지는 매일같이 늘어나는 주물량을 보고하며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습니다. 이모, 이제 진미식당 주방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이러다 우리 다 쓰러져요. 정식으로 공장을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덜컥 겁이나 망설였습니다. 공장을 차린다는 것은 평생 주방에서만 살아온 순자에게 너무나 큰 결심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공장을 차려? 그럴 능력도 없고. 순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옥이 순자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빈손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누구인데? 네가 이만큼 일궈냈잖아. 이제 더 크게 날개를 펼쳐봐야지. 영옥이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후 순자는 작은 공장을 얻었습니다. 비록 낡은 건물 1층의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함께 일할 직원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뽑은 직원들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모두 자신처럼 세상의 편견과 폭력에 상처받고 갈 곳을 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 둘 데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데 일만 시켜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한 지원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쉼터라니 일단 우리 공장 기숙사부터 들어와요. 아이들 걱정 말고 여기서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우리.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가진 5명의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공장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그 온기는 고스란히 김치 맛에 스며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순자를 사장님 대신 언니 또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1년 후 박순자 명품 김치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브랜드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15명으로 늘어났고 공장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모, 이제 회사를 정식 법인으로 만들어야 해요. 사업이 커지면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더 편해요. 법인? 그게 대체 뭔데 그래? 순자가 복잡한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진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회사를 나라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사를 한 명 더 등록해야 해요. 형식적으로라도 필요하거든요. 이사? 네. 혹시 아드님은 안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순자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날 때 차갑게 외면했던 아들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원망스러운 마음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틋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우한테 한번 연락해 볼게요. 며칠 후 순자는 진우를 만났습니다.
진우는 그새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그날 엄마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정말 쓰레기예요. 진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고 순자는 묵묵히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편했겠니? 다 안다. 아비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도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한참 만에 진정이 된 진우에게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회사를 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서류상 이사가 한 명 더 필요하대. 네 이름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엄마, 그 정도야 당연히 괜찮죠. 그렇게 진우는 박순자 명품 김치의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모두 순자가 맡았고 진우는 가끔 공장을 찾아와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장 식당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한창 인기 있는 맛집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공장 건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 사장님, 저기 우리 공장이잖아요. 한 직원이 소리치자 순자는 황급히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박순자 명품 김치 공장이 클로즈업되고 순자가 정성껏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재료와 어머니의 손맛으로 만드는 박순자 명품 김치.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깊은 맛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리포터가 열정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고 순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곧바로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모, 봤어요? 우리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수진의 예상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부터 주문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쇼핑몰 서버는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굳은 얼굴로 텔레비전 재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에 명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대성식품 전략기획실 한민재 상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명품 김치. 한 상무가 턱을 괴고 화면을 노려보더니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회사 깨끗하게 자료 좀 정리해봐. 매출, 직원 수, 공장 규모까지 전부 다. 이틀 후 한 상무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순자의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순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그를 맞았습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대성식품의 한민재 상무입니다. 사장님과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 상무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한 상무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한 상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저희 대성식품에서 박순자 사장님의 회사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네, 인수요? 순자가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네, 국내 최고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직원들의 고용은 전부 보장하고 사장님께는 저희 회사 연구 고문이라는 명예로운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혼자 이런 여직원들을 데리고 이만큼 회사를 키우신 건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히실 겁니다. 저희 같은 대기업의 시스템과 자본이 없으면 더는 성장하기 어렵죠. 한 상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안은 정말 고맙습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얼마든지 더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무님, 이 공장은 그냥 김치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제 식구들이 죽으림을 다해 다시 일어선 곳이고 눈물 닦고 웃는 법을 배운 집입니다. 저희의 눈물과 웃음을 돈으로 계산해서 팔 수는 없습니다. 순자가 한 상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상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고집이 대단하시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시죠. 한 상무가 싸늘하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오미숙은 자신의 초라한 공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컴퓨터 화면을 부서져라 노려보고 있었고 화면에는 박순자 명품 김치 온라인 쇼핑몰이 떠 있었습니다. 판매 순위 1위. 미숙은 마우스를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박순자,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예전에는 자신의 공장이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명품 김치가 등장한 후 매출은 반 토막이 났고 공장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대성식품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한민재 상무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한 상무님. 오 사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망해가는 공장 사장이 여긴 어쩐 일로. 한 상무가 비꼬듯 웃으며 미숙을 맞았습니다. 상무님이야말로 박순자 그 늙은 여우한테 퇴짜 맞고 속이 좀 쓰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들고 왔죠. 약이라? 제가 그 회사를 상무님께 헐값에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미숙이 뱀처럼 속삭이자 한 상무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제가 박순자와 아주 깊은 악연이 있거든요. 그 여자의 가장 큰 약점을 제가 알고 있죠. 바로 아들이요. 아들? 네, 최진우. 그 아들은 허영심 많고 귀가 얇은 멍청이에요.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놈이죠. 상무님이 멋진 차에 비싼 술에 번쩍이는 미래까지 보여주면 자기 엄마를 팔아넘기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미숙이 차분하지만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한 상무는 잠시 생각하다가 흥미롭다는 듯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계획이군요. 그런데 오 사장님은 왜 나를 도와주려는 거죠? 박순자가 망하면 제 공장이 다시 살아날 테니까요. 그리고 상무님이 그 회사를 인수하시면 저한테도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한 상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일해봅시다. 미숙은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냉혹하고 잔인한 야망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진우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진우 이사님 맞으시죠? 저는 대성식품의 한민재 상무라고 합니다. 박순자 명품 김치의 숨은 공신이라고 익히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성식품이라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아, 네. 제가 최진우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이사님과 저희 대성식품의 미래를 함께할 사업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요. 혹시 내일 저녁 잠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상무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우는 약속 장소인 서울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한 공간에 들어서자 진우는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최 이사님, 이쪽입니다. 한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한 곳에 앉으시죠. 진우가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다가와 두꺼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메뉴판을 펼친 진우는 가격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하,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신 걸로 주문하세요. 제가 이사님께 대접하고 싶어 마련한 자리니까요. 한 상무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두 사람은 와인을 곁들이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상무는 진우를 치켜 세우며 회사 이야기를 물었고 진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박순자 명품 김치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이사님의 젊은 감각 덕분이겠지요? 아닙니다. 저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다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법적으로 회사의 공동 경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성공에 대한 권리가 있으신 거죠. 한 상무의 말에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걸 결정하시고 저는 이름만 올라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서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젊었을 땐 아버님 그늘에 가려져서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났었죠. 이사님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한 상무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려면 현대적인 경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머님 세대의 주먹구구식 경영 방식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한 상무의 말에 진우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종이 장부의 손으로 매출을 기록했고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비효율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님께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한 상무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원료 독점 공급 파트너십 계약서입니다. 저희 대성식품이 박순자 명품 김치의 최고급 원료를 독점 공급하고 대신 저희의 전국 유통망을 함께 이용하는 겁니다. 윈윈 전략이죠. 이게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원료비는 절감되고 대기업의 유통망을 이용하게 되면 매출이 지금의 3배, 아니 5배는 우습게 늘어날 겁니다. 이 계약 단순히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께 이사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절호의 기회인 거죠. 진우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시킨다면 어머니도 자신을 더 이상 철없는 아들이 아닌 듬직한 사업가로 인정해 줄 것이었습니다. 좋은 제안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려봐야 이사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사님은 법적으로 회사의 공동대표입니다. 이 정도 계약은 이사님의 권한으로 충분히 결정하고도 남습니다. 한 상무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설득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엄마도 날 다르게 보실 거야.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인정을 엄마한테라도 받아야지. 진우는 어머니에게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한 상무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한 상무는 다시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성식품 본사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진우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의 한 상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토는 다 해보셨습니까? 네,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이사님, 기회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변화를 두려워하십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분명 놓치실 겁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이사님께서 지금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몰래 계약하는 건 이 계약이 성공하고 매출이 5배로 뛰는 걸 보시면 어머님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걸 알면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한 상무가 진우의 허영심을 집요하게 자극하자 진우는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진우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 상무는 기다렸다는 듯 즉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법인 인감을 찍으시면 됩니다. 진우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진우는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인감은 회사 사무실 금고에 있는데, 그럼 지금 바로 가져오시면 되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우는 도둑고양이처럼 공장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울리는 자신의 발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진우는 서랍을 열고 묵직한 법인 인감을 꺼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딱 한 번만 엄마를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인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진우는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상무의 사무실로 돌아온 진우는 계약서에 인감을 찍었습니다. 박순자 명품 김치의 운명을 결정짓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축하합니다, 최 이사님.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지가 됐습니다. 한 상무가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악수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공장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상무를 필두로 한 대성식품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이세요?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하자 한 상무가 비웃음 섞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오늘부로 이 공장의 모든 운영권은 저희 대성식품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박순자 사장님께서는 이제 명예고문으로 편히 쉬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순자가 소리치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순자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들 최진우의 서명과 회사의 법인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진우 이사님께서 직접 계약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 계약입니다. 순자는 배신감에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진우가 헐레벌떡 공장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진우가 울부짖으며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는 싸늘한 눈으로 제 앞에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제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저를 속였어요, 엄마. 진우가 어린애처럼 울며 변명했습니다. 한 상무는 그런 진우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거기 남편한테서 도망쳐왔다는 김영희 씨, 그리고 애둘 딸린 이정미 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짐 싸서 당장 나가세요. 한 상무가 공장의 핵심 기술자이자 순자가 가족처럼 아끼던 직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보물이에요. 당신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어요.
순자가 절규하며 막아섰지만 한 상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계약서 12조 사망. 모든 인사권은 저희 대성식품에 귀속된다. 안 보셨습니까? 이건 사기야. 원료 공급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진우가 그제야 계약서를 뒤적이며 소리쳤습니다. 쯧쯧,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군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이제 대성식품이니까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순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진우가 순자를 부축하며 울부짖었고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병원 침대에 멍하니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박순자 명품 김치에서 기준치 이상의 공업용 색소와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공장이 나오고 있었고 방호복을 입은 식약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비위생적인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업체는 즉시 영업 정지 및 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힘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가 넋이 나간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건 한 상무와 오미숙이 꾸민 짓이에요. 그 인간들이 일부러 중국산 불량 재료를 쓰게 하고 거기에 몰래 유해 물질을 섞은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진우가 다급하게 설명했지만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에는 커다란 폐쇄 조치 딱지가 붙었고 온라인 쇼핑몰은 지옥 같은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아들의 어리석은 욕심과 치명적인 실수로 순자가 피눈물로 일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순자는 폐허가 된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입을 금지하는 커다란 폐쇄 조치 딱지가 붙은 공장 정문 앞에서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그 옆에서 죄인처럼 서서 어머니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진우가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네 탓만이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억척스럽게 돈만 벌었지. 네 마음이 어떤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진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공장 전체에 대한 매각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렇게 매각하시는 겁니까? 평생을 바쳐 이룬 공장인데.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김치를 믿고 사준 피해자들한테 보상부터 해줘야죠. 그게 먼저예요. 순자가 담담하게 말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장님, 안 돼요. 공장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사무실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손에 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들 여긴 어떻게 해? 사장님,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공장 팔지 마세요.
순자가 가장 아끼던 직원 영희가 앞으로 나서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랑 우리 애들은 아직도 길바닥에서 떨고 있었을 거예요. 이 공장은 저희 집이란 말이에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신 분이 사장님이에요. 저희가 사장님을 지켜드릴게요. 직원들은 저마다 주머니와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돈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순자 앞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십시일반 모은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피해자들한테 먼저 보상하고 우리 다시 시작해요, 사장님.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순자는 쪽지를 읽고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너희들, 이건 안 돼. 이걸로 애들 학원비 내고 병원비 해야 하잖아. 사장님이 다시 일어서시는 게 저희 아이들 미래를 위한 길이에요. 저희는 사장님을 믿어요. 우리 박순자 명품 김치를 믿는다고요. 직원들이 입을 모으자 순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자는 다시 자리에 앉아 매각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함께.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직원들이 모아준 돈 봉투들을 보며 눈물을 훔치던 순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우는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요. 엄마가 평생 땀 흘려 이룬 것들 제가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진우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피가 나도록 절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이제 그만 울고 엄마 좀 도와줘. 우리 다시 시작해야지.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자신을 믿어주는 굳건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그 인간들 죗값 반드시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계약서를 펼쳐놓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들을 확인했고 마침내 계약서의 치명적인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진우는 한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상무님, 저 최진우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우는 이전과 달리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남았다는 거죠, 최 이사? 제가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는데 상무님께서 크게 착각하신 부분이 있더군요. 한 상무는 잠시 침묵하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발악이라도 들어주죠.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진우는 몰래 녹음기를 켠 채 한 상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 상무는 여유롭게 의자에 앉아 진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죠? 유해 물질 사건 말입니다. 중국산 재료를 쓰라고 강요하고 거기에 일부러 유해 물질을 섞은 건 상무님 지시였죠? 진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상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오미숙 씨한테는 뭘 주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공장이라도 떼어주기로 하셨나요? 진우의 도발에 한 상무는 잠시 진우를 노려보더니 이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렸나 보네. 맞아요. 다 내가 계획한 겁니다. 오미숙이랑 짜고 당신 같은 멍청이를 이용한 거죠. 유해 물질도 일부러 섞은 거고요. 당연하지. 회사 이미지를 바닥까지 떨어뜨려야 헐값에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당신 어머니 같은 고집불통은 그렇게라도 해야 무너뜨릴 수 있거든. 한 상무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멍청한 아들 덕에 네 엄마는 알거지가 됐고 난 거저 회사를 먹게 됐으니 세상 참 공평하지 않나? 진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꾹 참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증거도 없으면서 뭘 어쩌겠다고. 그냥 평생 네 엄마나 원망하면서 조용히 살아. 한 상무가 마지막까지 비웃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진우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한 상무의 오만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에게 녹음 파일과 허점이 있는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군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진우는 경찰서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민재 상무와 오미숙은 각각의 사무실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생생하게 방송되었습니다. 순자는 공장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됐어요. 우리가 이겼다고요. 직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순자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방금 검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증거가 명백해서 두 사람 다 구속 기소될 거래요. 실형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요. 진우가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진우는 그 한마디에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석 달 후 법원은 한민재와 오미숙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순자 명품 김치는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었고 언론은 거대 기업의 횡포에 정직함으로 맞서 싸운 순자의 회사를 연일 조명했습니다. 국민들의 응원과 함께 주문이 다시 폭발적으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공장은 이전보다 더 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싶다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해요. 수진이 전화기 너머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이제. 우린 그저 하던 대로 정성껏 김치나 담그자. 순자가 사람 좋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순자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위한 강연에만 조용히 나섰습니다. 한편 최만석은 싸구려 여관방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숙에게 버림받고 지병까지 얻었지만 그를 돌봐줄 사람도
치료받을 돈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진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진우야, 나다. 아빠다. 무슨 일이시죠?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아빠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런다. 만석이 애원했지만 전화 너머로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용서는 엄마한테 비세요. 당신 아내에게 평생 지은 죄,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죠. 저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진우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만석은 끊어진 전화기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순자에게 전화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밀림 방세를 받으러 온 여관 주인이 만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주인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만석은 침대 위에 차갑게 식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외로운 죽음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의 마지막을 기억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순자 명품 김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직한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순자는 공장 경영을 아들 진우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명예로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처음 영옥과 재기했던 그 동네 골목에 작고 아담한 김치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님, 은퇴하셨다면서 또 일벌이시네. 아주 그냥 쉬지를 못하지. 영옥이 가게에 들어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영옥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일이 아니라 내 낙이야, 낙. 내 손으로 직접 담가서 정다운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재미. 너는 평생 모르지? 두 사람은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엄마, 배추 가져왔어요. 진우가 커다란 배추 상자를 들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밝고 선한 인상의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늦었죠?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딸처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오늘도 와줘서 고맙다. 세 사람은 주방으로 들어가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능숙하게 배추를 다듬었고 며느리는 정성껏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야, 양념 좀 더 골고루 발라야지. 아직 멀었다, 너는. 네, 엄마. 어머니의 잔소리마저 정겹게 들리는지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종달새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5살 된 손녀와 3살 된 손자가 순자의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 보러 왔어? 순자가 아이들의 볼에 연신 뽀뽀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치 만들어요? 나도 할래요.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김치는 말이야,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거야. 순자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배추를 집어들고 양념을 바르는 법을 천천히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한 입 한 입 정성껏 발라줘야 해.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진짜 비법은 뭐예요? 저한테만 몰래 알려주세요. 손녀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잘 들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진짜 비법은 사랑이야. 이 김치를 먹을 우리 가족, 우리 손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버무리면 세상 어떤 김치보다 맛있어지는 거란다. 그게 할머니의 평생 비법이야.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따라 고사리 손으로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가게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갓 담근 김치와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소박하지만 세상 가장 따뜻한 정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엄마,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쁜 손주들 시집, 장가가는 거 봐야지, 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노을빛이 가게 안을,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포근하게 물들였습니다. 피눈물로 잃어버린 가족의 자리에는 이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삶은 한편의 거친 파도와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내몰렸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고 정직한 손맛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실수를 원망하지 않고 끌어안았으며 직원들의 믿음에 힘입어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일군 성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과 정성으로 쌓아 올린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비법은 특별한 재료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순자는 손주들에게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가르치며 자신이 배운 인생의 지혜를 전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사람을 믿는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